안녕하십니까. 웃으세요. 네. 네, 우리 넉숙 박영달 회장님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예. 그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어색할 수도 있고 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 열심히들 예. 열심히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이 방송 예. 이름을 한번 어떻게 좀 생각해 볼까요? 시작은 또 미미하나 예. 나중은 또 창대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회원들을 이제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든 이 SNS가 대세이다 보면 회원들에게 우리의 이제 찬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약사 현안이 예.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현장은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한 무관심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쳐 있는 모습에 아무래도 소통,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도 전달하는 그런 장으로 영달이하고 종환이하고 네. 종환의 종자하고 영달의 달자 해가지고 종달새, 종달이 모임 어때? 종달, 종달. 종달새 하면 되겠다. 종달새.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자고. 말을 많이 좋아. 많이 해서 친무가는 우리 회원들을 대신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표현해보는 걸 그렇게 내려갑시다. 좋아. 자, 박영달 파이팅. 어저께는 그 아침에 그 강병원 최고위원을 만나서 그 원칙은 이제 처음에 가져왔던 이제 안은 이번에 이제 병원 불법 지원금 그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맙지 했다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약국과 약사 그 담합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했다가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의 약사법에 담합과 관련해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거기서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건 이중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뭐 과징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품목 이제 생산 정지가 되니까 3개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제 약국들만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럼 제약사는 과잉 생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매출액 생산액에 전혀 줄지가 않는 거였다가, 그러니까 사고는 지네들이 치고 피해는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동네 약국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솜방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규제를 하려면 급여 정지를 해야 된다. 행정처분 떨어지는 날 그날 바로 급여 정지가 들어가서 만약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급여를 해버리게 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가 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개월 후에 자기 회사 약을 다시 또 랜딩 시키려면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사를 압박할 수 있는 법안이 된다. 단지 제약협회의 어떤 로비가 굉장히 심하게 될 거지만은 이건 좀 개혁적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강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젊으시더라고. 71년생이시고 그 다음에 개혁적으로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후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주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개혁적인 분이 또 우리 약사의 현안에 하나 숙제를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아니 무슨 큰일을. 큰일을 했어요. 아니 네, 강병원 국회의원이 이제 환자나 국민들이 이제 그 생산이 중지되거나 이제 약 공급이 이제 곤란해진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처방전들의 약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 환자들의 피해인 건데 국민들의 그 환자들의 어떤 약그 수용과 관련해서 그 제약사의 그 처방 중지, 그다음에 이제 급여 중지와 관련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법으로 강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약사 이론으로 가지고 감사하네요. 꼭 그 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발의만 되고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야구 반경에서 제약사라든가 동매상이라든가 이익단체들만의 또 이해가 달라서 원하는 대로 가기가 어려운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그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꼭 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요새 뭐 대구도 다녀오셨고 뭐 이렇게 지방 이제 회원들 민심들을 많이 이제 투어를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요새 제 회원들 민심이 좀 어때요?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의 약국은 일단은 뭐 다들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처방전은 줄었어요. 그렇죠. 네, 문전약국의 처방전이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하지만 동네 약국 포함해서 20% 정도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의 약품 매출과 관련해서도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어떤 경기 국면으로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약국 경기는 어렵고 그만큼 이제 또 약국장 아닌 근무약사들의 어떤 처지가 아주 이렇게 원활하고 그러지 못해서 약사들의 민심은 흉흉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약배달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차선책까지 제시하는 해법이 없다 보니 약사님만 믿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무릎 꿇는 우리 약사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병원 지원금 뭐 이렇게 근절을 위한 개정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야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법안 발의를 했지만 이게 또 의사들의 어떤 또 반발을 갖게 될지 하는 부분도 좀 걱정스럽고 해서 정말 우리 약사들만큼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 중심의 환자 중심의 그런 정책들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경기 침체는 코로나 때문에 전 뭐 국민 특히 자영업자는 다 힘든 건 뭐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제조 개선, 우리 약사 현안 제조 개선에서 제일 불만이 많이 뭐예요? 여기 보면 뭐 송병 처방도 있고 한약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동의야. 이제 우리 회원들의 욕구라고 해야 되나?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분명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이제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그리고 사후 통보를 DUR 통보로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업 22년째 돼가는 이 상황에서
분업 시작할 때 상품명 처방을 하자고 하면서 의료계, 약계 그리고 복지부 정부가 공이 이제 지역 처방 목록집을 만들어서 그렇죠. 동네에서도 이제 처방제를 수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렇죠. 그런 취지의 지역 처방 목록집이 지금 사문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 조제도 하자. 거기에서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프리하게 하자고 했는데 현재 뭐 1, 2% 정도의 대체 조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예. 이제 2000년 분업 초기로 돌아가서 상품명 처방이 성분명 처방을 우리 약사들이나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의사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회원들은 성분명 처방 조제, 성분명 조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전혀 없어서 많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면 좌절하고 있는 거겠죠. 그 아주 희망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을 역대 집행부가 선거 때는 항상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지금 좌절하는 모습,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우리 민초 회원들이 실제로 그분에서 기대치가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좌절하고 있고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고, 왜냐? 이런 수평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그 피해감들을 일일이 말을 표현은 못하지만은 어떤 그런 좌절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저희 약사비전 4.0 예. 연구소에서 예.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 약사비전 4.0 연구소에서 설정한 예. 4대 과제, 예. 성분명 처방, 네. 한약사항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새로운 습관 신설, 네. 그렇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뭐 약국 시장 확대와 관련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설문을 해봤는데 예. 62% 정도가 성분명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예. 이렇게 답을 예. 했어요. 그래서 그 차기 대한약사에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예. 뭐 공교롭게도 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대엽 집행부는 성분명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표현까지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표현이 없어, 말이 없어요. 3년 동안 너무 조용해졌다. 그런 상태인데 성분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이게 아주 절실하다. 국민들에게 성분명이 필요하다. 보험 재정도 절감될 수 있고 국민이나 환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되고, 그래서 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질문 중에 한약사 문제, 또 대구 반월당 가서 보니까 큰 대형 약국이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로 5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까지 붙어서 한 10개 정도가 대구 반월당 역 지하 상가에 모여져 있다 보니까 거의 처방전은 나오지 않는 형태에서 일반 약품 등등의 매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뭐 환자 상담이나 약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 가격 난매, 뭐 전국 최저가 약 판매 등과 관련된 아주 왜곡된 기형적인 우리 약사 약국들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큰 위협, 불안, 정말 심각한 상태가 심각하지. 광주에도 갔는데 도청합 광장, 역사적인 상징적인 건물인데 도청합 광장에 이제 365 무슨 약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서울 구로 디지털 여기에 갔더니 또 뭐 4호선 약국. 예, 약국이라든가, 이게 대전에 또 뭐 제일 큰 약국이라든가 하는 약국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역마다 생겨나면서 이제 규모를 크게 하면서 아무튼 그들이 한약사들만의 약국 운영인지 또 불행스럽고 우려스럽고 하는 거지만, 또 약사들도 같이 그 근무하는 형태의 약국들이 나오게 돼서 이게 용어가 좀 극단적이지만 독보석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 이 대처가 시급하다.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지만 한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배후에 자본가들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면대업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3명, 4명씩 모여서 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약국들의 생태계를 일약사, 일약국의 형태를 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한약사 문제는 시급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약사가 일반 약품 판매할 건 분명히 무자격자고, 무자격자에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작가에는 이것이 뭐 자랑일 거리는 아니지만은 회원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기작사에는 어떤 지부나 대한약사에서 하진 않았지만은 경기작사에서는 매년 회원을 무자격자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게 되면 약사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발도 보건소에 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 합니다. 왜냐? 보건소에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안 하고 그냥 서류에 넣어가지고서 그냥 시간 지나야 되면 그냥 행정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권익위에다 직접 고발하게 되면 권익위에서는 보건소에다 직접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서도 해서 5개 약국 고발했고, 이번 하반기에서도 며칠 전에 7개 약국도 고발했고, 그래서 1년에 한 10대 개, 3년 동안이면 30여 개 약국을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자격적인 한약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채증을 해서 대한약사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채증 자료를 전부 다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대한약사에서도 본인들이 한약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의약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우리 회원들한테 다 우리가 채증 작업했고 고발할 것이 했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약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원 일부의 목소리겠지만 하는 채만 한다. 하는 채만 한다. 예. 우리 약사사에 사실 실천하는 약사에 아닌데, 그 약사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실천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약사회가 하는 채만 하지 말고 실천약사회처럼 실천을 해라. 그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네요. 그런 약사여야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제기되지. 하는 채만 해가지고 1년이 넘도록 책상에 잠겨있는 그런 서류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그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종로에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또 모아지게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하다. 보통 얘기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약국들, 한약사 약국들이어서 약사회가 정말 강력한 대책 내지는 해결 방안을 실천해야 된다. 연구만 해갖고는 안 돼. 하는 채만 해갖고. 진짜 약사회는 뭐 앞으로 투트랙으로 계속 가야 될 거예요.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같이 보이면서 또 이면에서는 협상도 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협상력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현안을 갖다가 풀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약사의 우리 권익 신장시키고 지키려면은 회장은 진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이제 마스크 면세 관련해서 회장이 직을 걸고 회원들에게 면세 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실행이 안 됐잖아요. 마스크로부터 이제 세금만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말이 아닌 정말 실천하는 직을 걸고 실천하는 그 직이 회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회장을 이렇게 버리더라도 해결해내는 그런 각오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20년, 22년이 지나오면서 3년마다 시행되는 선거에 공약으로 대두되고 많은 성북면처가 한약사 문제 해결, 이번에는 2022년도에 시작하는 한약사의 집행부는 임기 내에 적어도 3년 내에 가시적인 결과 성과를 꼭 내야 된다.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협상, 타협으로만 계속되어진다면 2025년도에 우리 약사사회는 정말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실천하는 약사회를 강력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좋습니다. 현직 김대엽 회장이 후보로서는 지지율도 높고 한데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선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지는 못했고 성내동문회는 약사의 선거 과정 규정을 준수하고 그리고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라든가 특정 후보 지지라든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성내동문회는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자. 그리고 선배님들이든 선배님들이든 동문님들이 다들 알아서 후보를 지지를 하든 상처를 받든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역사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대 후보 단일화는 안 한다. 뭐
회장을 맡고 있는 나로서도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강행하기가 또 어렵고 선거를 통해서 동문회가 분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회장이 나나 지금 대한약사회장인 김대엽이나 사실 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고. 타동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문위원들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진도를 못 그까지는 안 나가요. 왜냐면 우리는 후보가 2명, 근데 한 명은 현직 회장이고 또 한 명은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대학 동문하고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하등의 이유가 뭐가 궁금하신데? 아니, 그래도 어. 요즘에 항상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야권 연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는 이제 야당이니까 그 야당 연대 어떻든 이번에 이제 또 출마를 하게 됐고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야권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여당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대 동문 자문위원들의 어떤 자문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약사사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환경을 거의 알지 못해요. 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고 연세들이 이제 80 그렇죠. 전후하신 분들이 4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 그리고 이제 60대 초반에 자문위원님들에서 지금 60대 자문위원 분들만 이런 분위기를 알고 계시는데 한 자문위원은 60대 초반의 자문위원이 이제 성대 지금 이제 김대엽 회장의 연임을 확신하고 있고 또한 자문위원님은 성대의 그 대한약사회장 연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대 지금 그 대한약사회라는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좀 강하게 표현되면서 지난달 중대집행부, 서울대집행부에 대한 그 우려되는 그런 어떤 인식으로 또 이렇게 굳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대집행부, 성대약사회. 저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못 끊고 개인적으로 김대엽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 비대면이 세상을 바꿔놨잖아. 이게 이제 배달 한 2년째 돼가는 이 코로나 국면에 우리 국민들도 배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 아침이면은 뭐 쿠팡에서 배달이 다 되어져 오다 보니까 편하고 또 음식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이 되어지니까 편하고 그 이렇게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약배달 사업이 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작년 2020년 2월부터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지금 복지부가. 그래서 이제 약배달과 관련된 허용이 이루어진 거고. 사실 올 5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챌린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규제는 원격 조제. 두 번째 규제는
약배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두 달 전에 이제 닥터나우라는 배달앱 업체가 역삼동 그리고 사당동 이게 이제 감기부터 해가지고 30분이면 약배달이 된다는 진료부터 하는 대국민 광고를 또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약사 사회가 이제 사실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배달이 진행되었을 건데, 닥터나우의 지하철역, 지하철 광고,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의 퓨처 챌린지로 이제 그때 우리 약사회가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키워왔단 말이에요. 이건 반대만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작된 이제 배달 앱 회사 닥터나우가 지금 뭐 이렇게 최근 뉴스에 보면 8월 매출이 뭐 1억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서 우리 약사회가 반대와 플랜 B 대응 방안 말이야 아주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이 닥터나우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저희도 약 처방 배달을 해봤는데 약이 냉장 보관되는 약이었어요. 이게. 근데 약을 배달했는데 마침 그때가 그 휴가철이랑 겹쳐가지고 그 약을 수령을 직접 수령 못했어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된 약들을 그냥 그 현관 앞에 걸어놓고 3일이 들어갔다가 다 변질됐어요. 이게. 이랬을 때 이 문제가 의사들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원격 진료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뒷과정은 의약품의 변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향정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해 약사들이 해야 될 부분 재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약은 식품하고 달리 우리 지금 음식 배달하는 것처럼 음식의 그 세이프티 안전성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은 100% 다르다. 약은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이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독성물질인데 이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일부 국민들이라든지 일부 정책 위반자들이 너무 의약품은 너무 안전하다, 안전한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시각 자체, 이 정치에 위반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에는 지금 이제 약 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종의 오해? 그건 오해고요. 오해. 그건 오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약 배달이 이제 뭐 어배송이나 변질이나 뭐 대리 수령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규제 제재의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 약국은 단 한 곳도 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걸로 믿는데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는 전화 화상 진료비가 30% 이상 더 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비대면 진료는 그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약사들은 대안 마련 쉽지 않다. 아주 이렇게 시급하다. 그래서 아까 정책 위반자들이 좀 각성하라는 얘기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월달에 이제 한시적 이제 원격 진료가 허용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 우리가 경북대학사회가 작년 11월달 보건복지에다 공식 질의를 했어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굳이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선 대상자를 한정하라. 누구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격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확진 의심자라든지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고정 불편자, 중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취약계층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대상자를 선정하라. 근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IT에 능숙한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약품 자체가 필요하다면 정말 거기에 한시적인 그런 의약품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해피드랍, 뭐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약들을 이거 하는 건 이 원칙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고발협에서도 그 품목 조정을 해 나가 있다고 했지만은 품목 조정과 떠나서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대상자 이걸 제한을 좀 해야 된다. 모두 국민들이 다 이용할 이용은 아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관계없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자가 감염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진료를 보고 약을 투약하는 것 중에서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어떤 그런 데서 다 실제 확진자라든지 나타나는 거지, 약국에서 환자랑 투약 과정 중에서 상담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확진 이제 뭐 약사가 전파를 하든 환자가 약사를 전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대상자 선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기재부의 어떤 어떤 그런 경계 논리에 쉽게 보건복지부는 거기 동의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동의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달이가 지금 계속 약 배달과 관련된 일종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걸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또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원격 진료는 주제를 원격 진료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규제하면서 가겠다. 당사자가 돼 있는 건데 정부에 아까 말했던 뭐 대상자를 제한하든가 일단 우려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해피드로 같은 약들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예, 의협하고 우리 약사회하고 다른 게 이게 의사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개진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 약사에도 코로나 이전에 2019년 12월 정도에 2차 의정협의체, 약정협의체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 약정협의체가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약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없어. 이 약정협의체가 재가동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물론 그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해서 보건의료 그 정책협의체, 기관협의체에 이제 6개 보건의료 기관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사회 해가지고. 근데 그 6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약사회 현안이 그 논의되는 것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약사회가 직접 정부와 논의하는 것과는 뭔가 그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수도 없고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대면 진료하고 약 배달을 끊어라. 아까 우리 연달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국에서 감염 사례는 전무하다. 근데 대면 중심으로 약을 수용하도록 하자. 비대면 진료는 감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약 수령과 관련해서는 뭐 약사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뭐 환자의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효능 효과를 키워내기 위해서 직접 수령해라 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주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끊어라. 그리고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이, 약사회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주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내가 아까 전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경구약사에도 우리 회원들 한 5천 명 서명을 다 직접 받았어요. 그 서명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복지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원칙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 자체가 뭐 1,000명대, 2,000명대, 뭐 3,0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직역 이기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것이 중간 단계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한정해달라. 확진자라든지 진짜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우선 그 중간적으로 타협점을 해서 현재는 우리 코로나 시기다 보니 4단계이고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가서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이 안전하다. 약을 수령받고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그 교차 감염은 없다. 없으니까 그런 원칙을 지켜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위드 코로나 이전 단계이다 보니 지금 최소한 그 대상자는 한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품목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분명히 한정해야 된다. 중간 단계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박영달 영달이 우리 박영달 회장 이야기 100번 공감을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곧 닥칠 거거든요. 그렇죠. 곧 닥칠 건데 위드 코로나의 헬스케어 키워드가 이게 비대면이죠.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헬스케어 키워드가 비대면 진료다. 그러면 지금의 맥락에서 약 배달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그 제안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100번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지금부터 아니 이미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자고 하면 중간 단계로 치고 약정협의체에서 조속히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사항은 약정협의체를 통해서 적어도 비대면 진료와 약 수령은 끊어라. 이게 우리 약사들이 그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교차 감염을 막고 안전하게 투약하는데 그 책임지겠다. 어떤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100% 옳은 말씀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10월이면은 규제 챌린지에 대한 논의를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10월이거든요. 그래서 배달은 뭐 제외시켰다라는 기사도 있어서 이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좀 걱정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 약 배달이 뭐 줄어들고 있고 멈추고 있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약사들도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대처가 강구해야 된다. 그건 약사회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그러니까 뭐 약정협의체 가동해야 되고,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약사회가 주도해서 약사들이 주도해서 약을 수령하게끔 해야 되는 원칙을 법으로 세워 놓는다면 닥터 나우가 닥터 아웃이 되지 않을까. 닥터 아웃.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금년 연초에 그 신세계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노파마시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서 건강식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뭐 신세계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시위를 하도 시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청와대 민정실에서 오고 경찰청에서도 오고 왜 하시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다 했죠. 간단히 얘기하면 노파마시 하게 되면 약국을 긍정하는 단어냐 부정하는 단어냐. 만약에 노폴리스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서 누군가가 어떤 그런 경호업체가 있든지 어떤 세컨 같은 어떤 그런 회사를 만나게 했을 때 당신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 똑같은 심정이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규제 챌린지 과정을 해가지고서 총리공간을 시위할 때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민정실에서도 오고 사무관도 와서 왜 하시냐 우리가 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실제적으로 그분 앞으로 이 현안할 때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사회 보건복지부 같이 충분히 의견 듣고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 최근에 또
이 화상처 이렇게 자판기 경제 설치한 것도 다 들어가서 약사님 충분히 설득하고 결국은 철수했잖아요, 했다가. 그래서 그런 그 의지 자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실천하는 어떤 의지,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약사사회에서 어떤 외부의 도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면에서는 또 협상도 하고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앞으로 요번에 그 닥터 나온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협의체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시키는 거. 공적으로는 그래 가라. 그렇지만 약 배달 문제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과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지금 나왔던 성분명 처방도 난망하고 네. 한약사 문제 해결도 이제 뭐 복지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대한약사회까지도 나몰라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약 배달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뭐 맞춤형 소분 판매와 관련해서도 약사들의 참여나 전문성이나 주도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캐파에서 나누기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습관, 현실도 좀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문제인데, 약사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연구만 하지 말고 협상만 하지 말고 투쟁을 해라.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직능단체이면서 이익단체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익단체다. 맞습니다. 약사 직능의 이익단체다. 맞습니다. 저도 그 100% 공감하고요.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 직무가 우리 권리 이것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약사의 리더들은 우리는 항상 그 이익단체의 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의 이익 같이 국민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회원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우리 현안 관련된 예. 여러 문제들 우리 경기도 박영달 회장이 영달이하고 종환이하고 그냥 편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시간을 좀 더 자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뭐 다음은 우리 경기대학교에도 그 앞으로 4.0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 방송장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한번 경기대학교를 초청할 테니 오셔가지고서 뭐 이런 토크쇼, 우리 종달이 토크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참여해 주시겠죠?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